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하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2일 오늘이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또 연말이라서 그런지 참 바쁩니다. 바쁘니까요. 오늘은 바로 신문 기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얘기입니다. 후회한다. 울먹인 김범수. 카카오 쇄신안에 함구라고 돼 있는데요. 2년 10개월 만에 임직원 대하를 했다고 돼 있고요.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다.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다. 7주째 지금 비상경영회의에도 액션 플랜 안 내놔 내홍 가중 카카오 주도 서울 아레나 내부 감사의 착공식을 연기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진이 나오는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그리고 경영쇄신위원장이 11월 경기 판교 카카오 사옥에서 임직원들과 2년 10개월 만에 만나서 최근 회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잇따라 내용이 불거지는 등 액션은 없고 잡음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가 해소되기보다 사업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아레나 착공식이 카카오 측 요청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2025년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설 예정인 K-팝 공연장과 극장 등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이네요. 이 서울 아레나가 뭔가 했더니 서울시 관계자는 주 서울 아레나 대표의 직무가 정지가 돼서 카카오 이사회로 결정 권한이 넘어갔고요. 카카오가 착공식과 관련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해서 원래 일정대로 착공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전했네요. 이렇게 서울 아레나 착공식이 연기된 것은 카카오 내분 때문인데요. 앞서 김정호 카카오 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은 서울 아레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형 건설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내부 감사에 지금 착수한 상황이네요.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서울 아레나 건립 관련 예상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용 재산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착공식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서울 아레나 프로젝트에 대한 카카오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업 추진 연기일 뿐 접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네요. 하지만 회의가 계속돼도 구체적인 쇄신안이 마련되지 않자 카카오 내에서조차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결정적으로 이날 김 창업자가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회사의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전 비상경영회의에 죄송합니다. 이날 오전 비상경영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임직원 간담회를 주재를 했었는데요. 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카카오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였던 만큼 기대감이 높았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현재 카카오와 얽힌 각종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좀 더 진전된 쇄신안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느꼈던 자신의 소외를 드러내는 데 치중을 했고요. 이에 감정 전달에만 집중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구체적인 세신은 공유 없이 원점에서 다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에 실망스러웠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미안하다는 말만 거듭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날 자리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경영쇄신 의지를 가졌었는데요. 카카오와 계열사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자산 규모로 재계서열 15위. 와, 재계서열 15위네요. 지금 시총도 그죠? 코스피에서 뭐 코스닥을 합치면 좀 순위가 더 떨어지겠지만, 예, 지금 코스피 시총에서도 12등에서 14등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한때 뭐 17만 원 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50조였나요? 네이버가 70조, 카카오가 5, 60조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배 곱하면 되니까 70조 정도 했었네요. 지금 22조 정도 하니까 그죠? 예. 아무튼 재계세열 15위에 달하는 대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영어 이름 사용, 정보 공유와 수평 문화 등까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 그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예전에도 영어 이름을 부르는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아마 브라이언 아니었나요? 뭐 브라이언 범이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었던 걸로 기억도 하는데 이런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한테는 저는 사티아 나델라가 쓴 그 힛 리프레시라는 자서전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고 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힙 리프레시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티아 나델라 굉장히 왜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힙 리프레시를 읽으면서 지금 여기 수평 문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저한테 전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전에 인피니티에서부터 같이 왔고 소통하기 가장 편한 호칭은 대표님보다는 예전부터 그냥 전무님 하면서 거의 친근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도 소통하는데 저는 전무라는 호칭이 나올 것 같아서 대표이사 전무라고 명함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저는 대표님이라도 불러주시는 분도 있지만 박전무라는 게 하나의 약간 필명처럼 친근한 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외부적으로도 그냥 박전무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소통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 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동호회 생활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소통인데 그래서 카카오도 처음에 저는 영어 이름 사용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평 문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단점도 있는데 저는 2년 10개월 만에 아까 임직원과 자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김범수 의장은 소통을 위해서 그냥 브라이언 서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썼던 그 초심에 비해서 어떻게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 대면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김범수 의장도 임직원들과 좀 소통하는데 약간 좀 느슨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수평적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 시가총액 세계 1등을 지금 넘보고 있는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그 공룡 같은 기업에 있어서 사티아 나델라가
조직을 수평적 조직에서 수직적 조직으로 바꿨다는 점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해했던 부분이거든요. 약간 군대식 조직처럼 바꿨어요. 예. 굉장한 카리스마로 그 공룡 같은 기업을 이끌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2년 10개월 만에 직원들과 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김범수 이장님이 조금은 리더십을 좀 강한 리더십을 이제 좀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그는 투자와 스탁 옵션, 전적인 위임을 통해서 계열사 성장을 이끌어냈던 방식에도 이별을 고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주요 경쟁진이 스탁 옵션 먹튀를 한 사례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날 현장에서는 사전 질문을 포함한 25개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네요. 그에 대한 김 창업자의 답변은 개선하겠다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로 기결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저는 약간 실망이네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충분히 이번에 새 신안 지금 7주째 진행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개선책을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하겠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요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울먹이셨다라는 요 기사 대목에서는 너무 이 상태가 심각해서 어디서부터 이래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러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전에도 아버지랑 통화를 좀 했었는데 예전에 그 IMF가 터지기 전에요. 우리나라가 섬유, 신발 이런 걸로 수출을 늘려오면서 경제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근데 저희 아버지 회사가 좀 이따가 메이시 백화점도 나오는데요. 양복을 만들어서 모피나 이런 걸 만들어서 메이시 백화점에다 수출을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공장장 생활하시다가 대표이사를 맡으셨었는데 그때 하루는 저녁에 딱 퇴근하셨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제 어릴 때도 거의 7시 43분 이때 되면 칼같이 퇴근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하루는 딱 들어오시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굉장히 지쳐 보이시는 표정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저희 어머니한테 회사가 암 사기 말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1년도 안 돼서 회사가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났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지금 떠오른 이유가 왜 개선책을 얘기를 못했을까?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길래 회사가 그렇게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임직원들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임직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카오 임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카카오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님이 다시 지금 카카오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생태계는 너무 강력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카카오의 모델을 따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카카오의 생태계는. 근데 카카오가 상장하기 전에 제가 이 카카오 경영진들을 또 여의도에서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 IFC에서 IR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그 카카오 경영진 CFO도 오고 했었는데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 작년에도 한 500억 까먹은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손실을 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카카오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계속 피드백이 사용자들이 요런 게 불편한데 요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기능들이 탁탁탁탁 생기면서 지금의 카카오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때의 경영진의 자신감 하고는 요즘 경영진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창업자 김범수 의장님의 그 능력과 그 경영진들, 임직원분들의 이렇게 위대한 회사를 만든 거에 대한 그런 능력은 저희는 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쇄신을 통해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제2의 카카오의 비상. 제가 노래방 가면 제일 18번으로 부르는 노래가 임재범의 비상인데요. 우리 카카오가 제대로 쇄신을 해서 비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닛산 심장부 진출한 한국 미래차 부품 기술력이 놀랍다라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냉각 튜브가 150도 고온에서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기차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배터리 냉각인데 한국 기술력이 굉장하네요. 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6일 방문한 일본 가나가와 현의 닛산 테크니컬 센터 도쿄 중심부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이곳은 1만 명에 가까운 기술 인력이 일하는 닛산 연구개발센터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2007년 닛산이 900억 엔, 약 8,100억 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문을 열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뒤 2층으로 올라가자 한쪽에 국내 전기차 부품 기업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나왔는데 코트라가 한국 EV 테크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모터, 감속기,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과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경량화 소재 등 첨단 신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기업 30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A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보수적인 일본 완성차 업체와 미팅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면서 특히 지난 수년간은 한일 관계 악화에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일본 시장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엔 상담 기회를 얻게 돼서 회사 전체가 매달려서 준비해서 나왔다고 하네요. 일본 빅3 완성차 업체인 토요타, 혼다, 닛산 중 전기차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닛산이라고 합니다. 닛산 리프가 그죠? 예전에 2009년도에 GM의 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닛산 리프가 전기차로는 가장 앞서서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거의 아직도 만들고 있나? 그런 느낌인데요. 닛산 엔지니어들은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에 틈틈이 부스를 찾았다. 리튬이온 배터리 격리막 제조 장비를 선보인 대성 하이텍의 문명호 부장은 닛산과 접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본 노무라 자동 선방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했네요. 일본 기술자들은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와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 주행용 모터의 핵심에 모터코어를 선보인 코아 오토모티브는 이미 일본 혼다와 LG 마그나 등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회사라고 하네요.
닛산 일본 본사의 모터코어 기술을 잘 설명해서 궁극적으로 닛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미 혼다 등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닛산이 거는 기대도 큰데 이시카 닛산 자동차 구매 부장은 탈탄소 관점에서 한국 전기차 관련 부품 기업의 우수 기술에 관심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금 비즈니스 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straightforward라고 하나요? 직설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와 기술력 놀랍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기술력이 굉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혼내 우리가 잘 아는 이 진심인 건지 예. 혼내의 반대말이 뭐였죠? 혼내냐? 진심이 아니에요. 혼내냐 뭐냐? 아, 까먹었네요. 아시는 분 좀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침에 그 체슬리 모닝 브리핑 하면서 재미나이 하면서 재미가 나이 데스 예,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본말 약간 옛날에 일본어 대학교 때 F 받아가지고요. 재수강 해서 겨우 B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까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저게 진짜 혼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굉장히 그 기술적인 우월감, 실제로 우월했고 그런 일본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니까 분명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금리 후폭풍 내년이 진짜다. 미 성장률 1%로 추락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주식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네, 이런 보니까 세계적 경제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님이 또 인터뷰하신 내용이네요. 일단은 읽어는 봐야죠. 읽어는 보고 내년 시장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다.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힘들다. 경제 성장률 기준 미국은 1%, 중국은 2, 3% 등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진짜 1%대고 CPI가 2% 중반에서 초까지 나온다면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그죠? 한 3.5에서 3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IMF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가 70세이십니다. 네, 70세이신데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정정해 보이십니다. 지난 5일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네요. IMF의 올해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1에서 2.1%고 중국은 5%임을 감안하며 내년에 양대 경제 대국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 둔화 원인을 묻자 내년부터 고금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정 정책까지 긴축으로 전환이 되며 소비와 투자를 모두 짓누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 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셨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최소한 3.5에서 3% 초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경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안 떨어질 수도 있다. 한 3.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4%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약 10년간 이어져 온 초저급 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인데, 다만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보시긴 했네요. 주택담보대출 중 30년 장기 비중이 늘어나면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내년 미국 경제는 크게 둔화할 건데 성장률 1%로 떨어지고, 내년부터 고금리가 성장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현재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내년에 긴축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정학 문제가 4, 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중동 상황이 악화하며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미 경제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소비도 내년에 크게 둔화될 거라고 보시네요.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서 경제를 가라앉게 만들 것이고, 아직 고금리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건데, 자동차 구매, 개인 대출 등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로 위축된다고 보시네요. 미국의 둔화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경제가 더 둔화될 것이고, 이게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나 했더니 침체에 빠지지 않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번 긴축 사이클은 과거와 다른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대표 사례인데, 고정금리 모기지 중 장기인 30년 비중은 2011년에는 20%에서 현재 80에서 90%로 크게 올라와 있고, 장기 고정금리 덕분에 차주들은 고금리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된다. 네, 그 고정금리 모기지에서 30년 비중이 현재 8에서 90%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여전히 리파이낸싱 할 필요 없이 그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알았네요. 예, 2011년만 하더라도 20%였는데 30년 비중이 지금은 8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 얼바인에서 작년 4월이었나요? 예, 집을 사셨던 분도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그죠? 낮게 모기지를 그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집을 옮길 이유도 없고, 집을 팔고 옮기게 되면 새롭게 높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인 2%에 언제 도달하나라고 여쭤봤더니 25년이 오기 전까지 2%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네요.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임금 상승률도 더 둔화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기준금리는 언제 떨어지나라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금리 시대가 왔다. 과거 22년 전까지 유지됐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네요. 과연 그럴까요? 이러다가 정말 좀 하드랜딩이 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금리를 확 낮출 건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금리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내년 말까지 4에서 4.5%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셨네요. 1년 내내. 만약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3%대로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많고 늘어만 가는 국방비,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포퓰리즘, 탈세계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또 다시 강조를 하셨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가계와 기업에는 부담 아닌가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 하지만 팬데믹 전 21세기 초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잠시 이상할 만큼 낮은 금리 시대에 살았다. 2012년에서 21년 10년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실질 기준으로는 제로였다. 우리는 이 10년이 아닌 2000년 초반 수준의 금리 시대를 맞을 것이다. 새로운 뉴 노멀은 과거의 올드 노멀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중국의 뉴 노멀은 경제 성장률이 2~3%가 되는 것인데 내년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경제협력기구 OECD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보다 낮아진다는 말인데 중국은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위축, 정부 부채 등 많은 문제에 직면했고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다. 중국에 매우 좋은 테크 산업이 있지만 너무 성장하자 정부가 막았다고 합니다. 네, 유럽이나 아시아 경제는 어떤가? 유럽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모델이 깨졌고 이것은 쉽게 고칠 수 없다. 유럽은 저성장에 직면했고 독일은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선방했다. 내년은 아시아도 올해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러면 우리가 또 과거에 이 교수님이 케네스 로고프 교수님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는지 또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싶죠. 네, 대부분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이렇게 좀 안 좋다 얘기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셔가지고 예,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AI 심은 전자기기 삼성 온 디바이스 속도 내면서 애플, 구글을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내년 인공지능 신제품으로 진금성부 기기 자체에 AI 반도체를 장착하는 이게 온 디바이스죠.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을 하고 전력 사용 절반 이상이 확 줄여서 구글 제미나이 픽셀폰을 적용, 애플 차세대 인공지능 칩 공개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과 애플 구글 온 디바이스 전략인데요. 삼성은 내년 갤럭시 S24와 이어폰 차기 제품에 AI 온 디바이스를 탑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 음성 비서 시리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아이폰 16으로 출시를 하고요. 구글은 최근 출시한 구글 픽셀 8 프로에 제미나이 나노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29%네요. 야, 압도적인 1등이네요. 네. 그리고 삼성이 8%, 샤오미가 6% 이렇게 돼 있고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은 미디어텍이 30%, 퀄컴이 29%, 애플이 19%, 그리고 유니석이 15%, 삼성전자가 7% 이렇게 돼 있고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이 부분 자주 나옵니다. 올해가 343억 달러. 네.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42조 정도 되고요. 26년도에는 861억 달러 되면서 한 100조 시장으로 성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죠. 네, 버즈의 인공지능 AI 연동을 추진하는 것은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기반 AI와는 달리
이 기기 자체에다가 장착된 AI 칩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개념이죠. 와이파이 5G 같은 통신망이 필요가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예, 요즘 뭐 계속 온 디바이스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에다가 이 기계에다가 바로 올렸다 해서 온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 거대한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AI 서비스를 받는다면 기계 자체에다가 바로 AI를 심어버린다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한번 쭉 요 기사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도요. 퀄컴하고 삼성이 온 디바이스 AI 칩 퀄컴 삼성이 온 디바이스 AI 칩 맹주는 나 엔비디아, AMD,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가축전이라고 돼 있었고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 온디바이스 칩을 주도하는 요 칩이네요. 온디바이스 칩을 주도하는 퀄컴과 삼성 진영이 있고 클라우드 진영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와 AMD가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칩 영역에서는 퀄컴, 미디어텍, 애플, 삼성전자 등의 각 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마다 스마트폰의 두뇌 칩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CPU, 핸드폰에는 AP, 그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이 AP의 그 AI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고객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AP 칩 전통의 강자인 퀄컴은 올 10월에 스냅드래곤 서밋 2023에서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8 그리고 3세대와 PC용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퀄컴이 처음으로 생성형 AI에 최적화해서 설계한 AP 제품이라고 하고요. 퀄컴의 신작 AP는 삼성, 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과거 보급형 제품에 주력하던 대만의 미디어텍도 최근엔 AP 칩의 AI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경쟁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신작 디멘시티 9300은 AI 성능을 전작 대비 8배, 연산 속도는 2배 올리고 전력 효율을 45%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퀄컴보다 3배 이상 많은 최대 330억 개의 매개 변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고요. 오포,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은 디멘시티 9300을 자사 스마트폰에 채용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야, 재밌네요. 이 밑에 온디바이스 AI 칩 시장과 맞서는 클라우드 진영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신형 AI 슈퍼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이어서 경쟁사 AMD까지 시장에 동참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요즘 AMD가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왜 AMD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지난번에는 생성형 AI 하면서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와 그 HBM3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 온 디바이스가 이게 되게 파워풀하네요. 마지막 기사는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던 메이시스 백화점입니다. 반의 반값에 넘기시죠. 미국 최대 백화점의 구려 경영난에 허덕이던 메이시스 58억 달러의 매각 제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대표 백화점 메이시스가 인수 제안을 받았는데 비싼 값에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확 쪼그라든 가격에 넘기라는 조건이고요.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유서 깊은 백화점도 매물로 전락하는 등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자산운용사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지난 1일 메이시스 측에다가 백화점을 58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네요. 두 회사는 이미 운용 중인 사모펀드로 꽤 많은 메이시스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인수가는 주당 21달러로 요게 21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확 튀었네요. 11월 30일 종가가 17.39달러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줬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2015년 고점이 70달러였는데 거기 대비해서는 반의 반 토막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시스 몸값이 8년 만에 그만큼 낮아졌고, 메이시스의 이익을 8년 동안 아마존이랑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다 가져간 거죠. 네. 씁쓸하긴 한데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어디가 파괴되고 어디가 창조를 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는지 보면 뭐 오프라인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뭐 니체대 백화점의 굴욕 기사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